대선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선거 현수막이 걸렸고 유세 차량도 많이 보셨죠? 네, 경합인지 격차가 벌어지는지 여론조사들도 워낙 제각각이어서 판세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각 후보 진영들의 이슈와 논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KBS 정치부 곽희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보들 선거 포스터가 공개가 됐는데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네, 이제 뭐 포스터를 보시겠지만, 네. 다 당명, 네. 그리고 기호, 그리고 이름, 얼굴도 또 이렇게 크게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포스터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전신사수 되죠. 예, 네. 좀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 그 포스터 나왔을 경우에는 후보가 원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될 것인가. 네. 또 포스터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일단 주목을 끄는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곽 기자 얘기했다시피 안철수 후보의 독특한 포스터가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포스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문재인 후보 포스터에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문구 넣었죠. 네. 네, 1번.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넣습니다. 다음 후보 보겠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포스터 당 이름을 지우고 네. 경선 현장 사진을 썼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V 승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과를 것처럼 집어넣었죠. 보이고요. 서울대경제학과 전문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네. 가장 선명한 구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구로공단 미싱사라는 과거의 노동운동 경력도 집어넣어서 눈에 띕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부 특징을 잘 보여줬다고 네. 봅니다. 문재인 후보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 네. 하는 문자가 제기됐었죠. 그걸 받아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얘기했었고요. 또 제1당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한번 출마했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든든한 대통령을 좀 강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네.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보수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안보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보수의 이미지하고 우리나라에서 서민하고 물론 지지는 그동안에 보수 정당들의 서민의 지지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이미지상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 보수 그러면 뭔가 상층 지지를 했던 이런 좀 느낌이 있어서 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좀 과제가 남은 것 같고요. 당당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나오는 심상정 후보도 당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노동이 네네. 당당한 나라. 예, 그랬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 아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네. 상당히 논란도 불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당명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삭제했다기보다는 넣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요. 네. 그쪽에 이제 당명 삭제, 넣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부분에서 모든 당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색깔도 그렇고 국민도 들어있고 또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것은 다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당을 보고 찍는 비례대표가 있지만 이것은 당과 더불어서 후보를 보고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해명도 있습니다. 네. 이 제작자가 좀 뭐 유명한 그 홍보 전문가라고. 이재석 씨. 예.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안철수 포스터요? 네. 안철수 그래서 후보의 뭐 포스터. 사실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좀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심플하게 하라는 거였답니다. 네. 네, 심플하게 하면서도 지금 여기 이제 당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또 국민의당인데 이제 국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긴다. 네. 그래서 쓸 거는 다 썼고 네. 예,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이 네. 정도면은 충분히 좀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곽 기자, 이게 사실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직 네. 언제부터 붙이죠? 내일까지 네. 선관위에 제출을 하고요. 네. 20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다 붙이는 붙일 거죠. 공간도 찾기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15명 지금 아닙니까? 네, 15명입니다. 이게 언제 때 방식입니까, 도대체? 벽보를 붙이기 시작한 게 저 52년 2대 대선 때부터랍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뭐 초대 선거부터 48년도부터 네. 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15명을 벽에다 붙여야 되는데 네. 요즘 벽은 또 옛날하고 달라서 또 유리로 돼 있거나 뭐 대리석이거나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붙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네. 물어봤더니 뭐 네. 못을 받기도 남의 건물에다 못을 그렇겠죠. 받기도 힘들고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뭐 벽보를 붙였으면은 뭐 사례비를 준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힘든 작업이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쭤본 게 지금처럼 특히 우리처럼 IT가 발전한 나라에서 선관위 같은 데서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좀 뭐 나올 수도 있죠. 각 후보들의 특징이나 뭐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좀 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런데 아직 세대별로는 IT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네.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해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좀 하기는 그러겠죠. 아직은 쉽지 않은 그런 단계일 네. 겁니다. 네. 선거 포스터뿐만 아니라 각 유세 로고송 경쟁도 후보별로 치열한데 함께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후렴구로 유명한 코요태의 순정을 개사해서 친근감을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정수라 씨의 아 대한민국을 선택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포석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선택은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 국민을 뜻한다는 그대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개사해 자신의 기호 4번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안보 생각해야지. 유승민 기어 잡아 이제는 경제 걱정해야지. 우리의 기어 잡아내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문세 붉은 노을을 선택했는데요.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택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심상정의 삶을 바꿀 대통령 심상정 불러봐요 우리 곁에 정의당 5번 심상정. 김 원장님 트와이스의 취업 원래 아는 노래셨어요? 예, 전 들어보긴 했습니다. 들어보긴 하셨어요? 쭉 알지는 네. 못하는데요. 네. 아까 보니까 김 원장님 아까 중간에 보면서 웃던데 그것도 보면서 웃었습니까? 아니 너무 친근한 노래들이고 다들 가사 참 기발하네요. 기발합니다 진짜. 근데 자, 그 네. 취업은 그 유승민 후보 쪽만 아니라 네. 보니까는 문재인 후보도 같이 택했다고. 아 그래요? 네. 트와이스가 두 군데서 채택됐군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물론 유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 타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 입구에서 이미 벌써 옷 입고 이렇게 율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번호 붙여져가지고 누구 유세당인지 금방 알겠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표심을 움직이는데? 일단 주목을 끌어야겠죠.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있어야겠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앙 방송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 현장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은 분위기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대통령 선거는 좀 다릅니다만은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역에서 많이 치르는 경우에 사실상 후보를 모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알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네.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그거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많이 알려졌으니까 효과는 좀 그러니까요.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분위기 잡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말씀대로 분위기를 잡는 게 그래도 초반에 또 아주 중요한 네. 선거 전략 중에 하나고요. 네. 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후보들 다 알지만 아직 후보들 전부 다 모르는 사실은 그래요. 유권자들이 네. 많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네. 그리고 지금 원내 정당인 또 6개 정당이 있고 네. 또 지금 여기 5명이 아까 그 포스터를 보여줬지만 네.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알려야 되고 또 귀에 익숙한 노래 또 율동도 가미해서 네. 이렇게 해서 홍보 전략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네. 효과는 그리고 또- 익숙한 노래가 나오면은요 동네 애들도 집에 네. 가다가 따라 부르고 집에 가서 같이 소개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구전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잠시 후에 제가 이게 이제 돈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 참 뭐 트럭 하나도 굉장히 비싸더군요. 몇십 대만 운영하려 해도 몇십억이 들어가고 그러더군요. 자,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주요 후보들이 어디서 어떤 구호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지를 보면 전략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래요.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대구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주십시오. 통합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 우리 대구가 서주십시오. 서민을 내세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가락시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제만 시장을 4곳을 들렸는데요.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과 예환이 이 새벽시장에 다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 안전을 강조하면서 세월호로 상징되는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열고 수도권을 수복해서 역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방문해서 노동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청소 노동자, 검수 노동자들처럼 저도 우리 대한민국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 대신 통합을 TK 지역 가서 강조했습니다. 늦게 합류한 박영선 의원이 앞으로 적폐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요. 뭔가 방향의 전환이 있는 겁니까? 예, 내부적으로 주변의 참모들도 좀 구성을 많이 바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걸었을 때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캠페인 수정론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 지금 통합으로 메시지를 좀 바꾼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지금 외친다고 될지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조금 뭔가 대비되는 그런 인상을 줬단 말이죠. 강하면서 적폐 청산 또 분열 이미지를 약간 줬었는데 통합 이미지로 바꿨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충청도에서 유세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통합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3대 경쟁 당의 지사의 통합 정신을 이어가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승세, 지지율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이 중도 보수층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안희정 지사의 충청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저 적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지난 TV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보수층의 지지가 적폐냐 아니냐 가지고 문재인 후보랑 설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적폐란 말이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국민들도 적폐냐? 그러면 또 지금 문재인 후보 진영에 가 있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왔던 사람은 또 적폐냐? 사실 적폐 하나라는 나는 왜 영입하려고 했느냐? 좀 비호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통합으로 구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 보니까 물론 호남 민심, 경상도 민심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충청 민심이 중요하다. 충청 민심이 오히려 한쪽으로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데 어찌됐건 참 이번 대선에서 지역 간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지역색? 이건 정말 옅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변수가 생겼죠. 부여권이 탄핵을 거치면 상당히 굉장히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쪽의 지역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헌화를 기반으로 했던 야권이 두 개 정당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경쟁이 있고 한쪽은 약화돼가지고 기존은 좀 어려운 기존 구도가 붕괴된 상황이고요. 충청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세력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안철수 후보가 안희정 전 예비후보,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 또 통합정신을 살리겠다는 그 점이 있을 겁니다. 근래에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몇몇 조직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가담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겨냥한 공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특징을 사무 대선 이런 얘기가 구 여권이 없어졌고 또 지역색이 약해졌고 또 보수 진보의 대결보다는 또 다른 구도의 대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와 약간 중도 성향에서 네. 있는 표는 그대로 있지만 지금 갈 곳을 잃은 보수 표심, 네. 중도 표심 이걸 잡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그동안에 다 얼마나 많이 거거든요. 바뀌었어요, 그 표심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저 TK 지역만 해도 처음에 뭐 반기문, 네. 그다음에 또 저 안희정도 갔다가, 저 권한대행. 황대행도 네. 갔다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 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네. 봐야 됩니다. 네. 19대 대선에는 총 15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네. 나머지 후보들 중에 또 눈에 띄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조원진, 뭐, 어떻게 보면 원내정당이죠. 의원이 한 명이니까요. 네. 조원진 후보가 있고요. 네. 눈에 띄는 후보가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죠. 네, 그때 장성민- 새천년 민주당 의원을 예, 했던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민의당에 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에 입당을 반대가 하려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네. 못했죠. 반대로. 그래서 독자적으로 당을 차려가지고 좀 출마를 했네요. 이재우 의원, 곽기석 기자 잘 알죠? 네, 네, 이재우 대표님, 의원, 네, 네. 오선의 이재우 의원, 뭐 국민 여러분. 이명박계. 김선동 의원, 전 의원이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 민중연합당이 사실상 이전에 지금 해산 조치를 당했던 통합진보당을 네. 승계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전국적인 조직력이 꽤 강하기 때문에요. 네. 군수 후보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일정한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체류탄, 유명한 과거에 체류탄 사건 저 있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체류탄을 그랬었죠. 터뜨렸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형을 받기도 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국정원장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 네. 초대 국정원장. 초대 국정원장이군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고요. 네. 장성. 뭐 군소 후보 훑어봤습니다. 15명 중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네. 지금 창준이를 구성해가지고 정당 이름을 가지고 나왔고요. 딱 한 네. 사람만 지금 이제 그렇군요. 무소속 경태로 네. 나와 있습니다. 김민찬 후보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소속과 당 이름으로 나오는 거고. 그냥- 그 차이는요. 우선 네. 당이 있으면 앞번호가 줄 수 있습니다. 원내 의석이 기억연순들하죠. 네. 그중에 똑같은 이제 의석이 없는 경우는 네. 가나다 손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애국당이 7번이군요. 오영훈 네.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는 네. 거고요.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기탁금이라고 합니까? 네, 3억 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피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3억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억 원을 규정하는 것이 일정하게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전혀 그런 기탁금이라든가 다른 제한 조치가 없다면은 네. 재미삼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한 조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때는 5억으로 기탁금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네. 5억 하다 보니까 나가려는 사람 정말 돈이 없으면 못 나간다. 이거 네. 위헌 사항 아니냐, 제척 사항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 제기에 좀 낮춰서 지금 3억이 돼 있고요. 그래서 3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선거 비용과 더불어서 기탁금도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전부 돌려주는 거고요. 네. 10%면 절반 해당되는 것이고 네. 10% 그 이하면? 미만을 받게 되면은 다 소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군소 후보 한 10여 분은 10% 이상 지지를 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3억 원은 날아가는 돈인데 그렇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왜 출마하시나 다 뜻이 있겠죠. 네. 네. 또 한 사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 있죠? 허경영 후보 맨날 나온다고 약속해서 이번에 피선거권이 났을까요?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형, 시력이 지난번에 확정돼서,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약혼 네. 관계니 뭐 이런 네, 얘기했다가 네. 결혼 얘기. 시력을 받아가지고 네. 아직도 이제 피선거권을 상실해서 이번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이제 이달 30일부터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만 네. 사퇴를 하면 네. 투표용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현재대로만 간다면은 네. 15명이 다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역대 최장 길이가 된다고 그 투표용지가. 제가 그 선관위에 물어봐서 네. 규격대로 그냥 견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네. 견본입니다. 네. 이 가로 10cm, 세로가 이번에 15명이 들어가면 네. 28.5cm가 된다고 합니다. A4 용지 거의 한 장짜리입니다. 네. 너무 길고 네. 또 후보들 이름도 많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제대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 2007년 대선 때 네. 이회창 후보가 기호가 12번이었습니다. 네. 무소속이어서 그때 12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11% 넘게 득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또 안 해도 될지 말 않을까 나온 김에 하는 그걸 좀 생각이 여쭤볼게요.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제 이게 의석수니까요. 기호 1번이고요. 홍준표 후보가 2번, 안철수 후보가 3번, 유승민 후보가 4번, 심상정 후보가 5번입니다. 선거 기호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대선처럼 몇몇 사람이 확실하게 주목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네. 조금 일반 국민들한테 각인이 안 되는 경우는요. 번호에 네. 따라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예컨대 전에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교육위원이라고 그러니까요. 있었죠. 그때 1번이면 여당이고 뭐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물론 교육위원들은 정당 소속이 아닌데요. 네. 당시 93%가 1, 2번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82명 중에서 54명 1번이 됐고요. 굉장히 네. 프리미엄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자체가 번호를 부여하고 큰 정당한테 앞번호 주는 것도 연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첨을 했었는데요. 추첨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거가 67년 대선이었는데요. 네. 당시 대통령이 됐던 박정희 후보. 당시 6번을 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추첨을 했기 때문에.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네. 더구나 소수정당 후보들은 굉장히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돼서 그동안의 주요 후보들이 어떤 발언했는지 주요 발언, 매우 공격적인 발언도 들어있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정운영 세력과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정당이 지금 이 당국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내제1당 두 분의 국정 경험이 있는 유일야당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권이 탄생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는다. 안철수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재벌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민의 무거운 짐 덜어드리겠습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제2의 정유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한미동맹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후보한테 안보를 맡기시겠습니까? 또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후보에게 20년 전에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반값 취급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집과 직장을 전쟁같이 오가면서 살고 있는 워킹맘들, 그리고 고시원과 알바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소상공인들, 농민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저 심상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주요 발언들 들어봤는데 뭐 여러 지적들,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의 문재인 후보보다 더 비판의 날이 선 것 같은, 구도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사실상 그 장면은 지난번 13일날 1차 TV 토론 때도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상은 안철수 후보가 사기극 포위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둘 간에 상당히 제로섬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과거 같으면은 보수 정당, 구여권 정당의 후보한테 지지가 갈 것이 상당 부분 최근에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있거든요. 네. 또 만약에 자칫하면은요, 앞으로 양강 구도가 더욱 심화된다면은 더 쏠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제 특히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좌파 이런 논쟁 같은 게 시대에 맞는 지적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박 기자, 홍준표 후보가 좌파 후보가 3명이고 우파 후보가 1명, 아마 본인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명도 안 된다면, 우파 후보가 안 된다면 우리 낙동강에 빠져 죽자,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보수층의 결집이 지금 필요하고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보수층을 끌어들여야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30일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뭔가 좀 본인이 좀 의미 있는 지지율, 그러니까 뭐 최소한 한 15% 이상, 아까 말씀드린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넘어가야 본인도 뭔가 좀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 내에서도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직자나 지역에서 뛰는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힘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갔던 표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유승민 둘 다 보수는 우리다. 안철수는 가짜 보수다.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돈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각 당에 그래픽 보면서 의원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사실상 한 500억 정도는 든다는 거예요. 각 후보별로.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법정 상한액이 509억, 10억 가까이 되는 정도인데 그 범위 내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마련하기 위해서 정당 후원회도 하기도 했었는데 현행법상은 정당 후원회가 없습니다. 과거 차떼기 사건 기억날 겁니다. 정당 후원회하면 돈을 크게 기업 돌려서 모아서 하는데 그거 못하게 했었는데 그 자체가 유연적인 요소라고 결정은 났습니다만은 아직은 법 개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받은 돈에다가 뭐 펀드 형태 등 여러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법정 상한액 내부에서 나중에 보전을 받기도 하지만은요. 그 이상 쓰게 되면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요. 상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 처벌에서 만약에 시형 비슷하게 받게 되면은 만약에 선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들 펀드로 돈을 모금할 계획이고요.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5년 전에 몇백억씩 모았습니다. 이번에도 안철수 펀드로 안철수 후보도 그런 식으로 모금하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문국천 당시 대선 후보가 먼저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펀드보다는 이미 은행에서 당사 등 이제 자산을 갖고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50억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이 그 상한액이 509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가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에서는 한 8, 90%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초반대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담보까지 잡혀가지고 빌려놨는데 15%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리고 보수층이 충분히 그 정도는 사실 한국당이 이 보수 정당인데 여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리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었죠. 여론조사 결과 그 조사 기관마다 굉장히 다르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전문가들 얘기는 사실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표는 어제 된 것도 있고 오늘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보면 이틀 전에 해서 오늘까지 한 것도 있고 그 전에 3일 전에 해서 이틀까지 한 것도 있고 요 시점이 지금 여론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하루 사이에도 막 급변을 하거든요.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여론조사 방식. ARS냐, 또 전화 여론조사냐, 또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추세만 보면 되지 너무 수치에 너무 추세를 봐야 한다.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저희 KBS에 TV 토론이 있고요. 앞으로도 최소 4번 정도 TV 토론을 해야 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변수가 될 수 있죠. 과거에 한국정당학회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대선에서 영향을 미쳤던 게 8.3% 정도가 나왔습니다. 5.5%는 그걸 보고 바꿨다. 후보 지지율을 바꿨다 얘기하고 있고 2.8%는 그걸 보고 후보를 결정했다라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합해서 8.3%, 100명 중 8명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번은 짧은 기간이어서 혹시 또 더 영향을 받지도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후보 검증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자질과 도덕성 이런 걸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 그래서 토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토론 형식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KBS 초청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탠딩 방식, 그러니까 완전히 스탠딩 방식은 아니고요. 뒤에 좀 높은 의자를 두고 본인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대답하지 않을 때 조금 앉을 수 있게끔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서서 하는 방식이고 또 이런 자료를 질문지나 이런 거 없이 메모지하고 필기구만 주니까 상대방 질문을 적고 그러니까 순전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열이 더욱더 뚜렷하게 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10시입니다. KBS의 토론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KBS의 곽희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